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전시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고 하는 것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된 그 문건을 전시개업 문건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8페이지짜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건은 앞에 있던 그 문건의 부속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시개업 부속자료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번 것은 67페이지 그 정도 되는 문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청와대 측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또 목차 몇 가지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 이미지 파일도 한 장짜리 이미지 파일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번 일, 특히 계엄과 관련해서 상당히 위험한, 험악한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발표문을 우리 국민들이 들었지요. 그러면 이것을 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떨까? 특히 좌파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쫓아가 보기로 합시다. 우선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만일 과거에 2017년 3월에 탄핵 기각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촛불 시위대가 폭력혁명을 했을 것이다.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것은 2017년 3월 10일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죠. 그리고 지금은 2018년 7월입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만일 이러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바보가 되자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좌파 국민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탄핵 기각결정이 나왔더라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더라면, 그러면 촛불 시위대가 폭력혁명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발표한 전시개업 문건에도 현재의 상황으로서 수집된 내용 속에 있었습니다. 촛불 시위대가 그렇게 주장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폭력혁명, 그 폭력은 어떤 것이 될까? 우선 자동차가 흉기가 되겠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 사제폭탄, 그러니까 용산 사태 때 쇠구슬이라든지 혹은 이석기 씨 사건에서 제시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강화된 화염병을 포함한 이런 사제폭탄, 그것이 폭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겠죠. 그뿐 아니라 철제 연장들, 이것도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연 진짜 무기를 동원할지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촛불 시위대 측의 폭력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불안정해지고 국민이 다치겠죠. 그러면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좌파 국민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인물은 군을 동원해서 진압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군을 동원해서 질서를 잡는 일을 우리는 계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이 국민들 사이에는 이 계엄 선포 문건과 관련해서 촛불 시위대와 문재인 좌파 진영의 모든 세력을 잔인하게 진압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할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이 있을 것이다. 애초에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국민에 대한 압제의 형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문, 그리고 청와대에서의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부추기는 것은 결국 좌파 국민들이 거기에 공포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공포가 극에 달해서 마치 원전 발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아프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좌파 국민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은 당장 무슨 일이 생긴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좌파 국민들. 물론 거기에 꼭 좌파만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든 이렇게 아주 쉽게 공포심을 느끼는 좀 약한 우리 국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판사판이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대규모 시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분위기, 국민을 계속 불안하게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이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방식, 이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 대규모 시위의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광우병 시위, 그리고 2016년 겨울의 촛불 시위, 이러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대규모 시위의 예를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계엄 선포라고 하는 이미 과거의 일, 이미 과거에 그것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했던 일, 그 일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시 가정법을 써가면서 만일 그때 이랬더라면 이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포심 내지는 분노,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어난 국민들은 박근혜를 사형시켜라, 보수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처단해라 하고 외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미 이 문건을 작성한 그 당사자들, 기무사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것이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관련자들을 사형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2018년에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어게인 2016이 가능할까? 이것은 나훈아, 조용필 같은 가수들이 K-팝이 되겠다고 하는 것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노력이라고 할까, 프로젝트라고 할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훈아, 조용필 같은 가수들은 50대 이상에게 표를 팔아야 잘 팔리겠죠. 가령 한가위 공연 혹은 효도잔치 이런 식의 이름이 붙은, 그리고 그렇게 팔게 되면 아마 성남 아트센터 정도는 꽉 차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개헌 문건, 전시개헌 부속자료, 이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가 발표한 이 일, 이것은 나훈아, 조용필 같은 가수가 표를 팔면서 청소년에 제한해서 표를 파는 그런 경우에 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학생 할인,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할인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표가 팔리겠습니까?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등이 내세운 것은 나훈아가 아니라 너훈아이고 조용필이 아니라 조용팔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20일 문재인 청와대의 발표문,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시개헌 부속자료에, 이 부속자료는 세부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같은 발표문 안에 질문과 답변도 한 건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포고문 등에는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서 계엄 포고문이 작성되었었는가? 대변인 답변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이다. 즉 청와대는 이번 부속자료를 발표하면서도 여전히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가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만 있다고 했죠. 조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리고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그 당시 대통령이 촛불 시위대를 때려잡으려고 한 것이다 하는 청와대 측의 내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 자료, 그것은 전시개헌 문건, 지난번 8쪽짜리, 8페이지짜리 그 문건의 부속자료다 하는 겁니다. 세부자료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먼저 번에 발표한 8페이지 문건이 핵심이고 그것을 보충해서 보충자료로 자세히 만든 것이 이번 67페이지짜리 자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주고 이것은 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부속자료, 세부자료는 주된 문건의 범위 안에 완전히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스템, 모든 그 질서 있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기본이지요. 그래서 원문인 전시개헌 문건에는 기억 촛불 시위대 대비책, 이것이 있고 니은 태극기 시위대 대비책, 이것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대등하게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한 이 세부자료, 그것이 분명히 원문의 세부자료인 한 이번에 기억과 니은이 모두 있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국내에서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그것도 혁명이니 폭동이니 하는 국가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막겠다. 이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일 반으로 나눠서 A팀이 그런 짓을 하면 막고 B팀이 그런 짓을 하면 막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큰일이죠. 바로 지금 청와대가 촛불 시위대의 시위만을 잔인하게 막으려고 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태도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고 국민을 반으로 갈라서 대결 상황을 촉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엄중한 그런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행위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을 나누고 대결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2급 비밀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원본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사건이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이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는 계속 이것이 국민을 공격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계엄이 아닙니다. 계엄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적군을 공격하는 것이지 국민을 공격하는 계엄은 있을 수 없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일단 쿠데타, 국가 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쿠데타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쿠데타인지 그것을 살펴봅시다. 첫째, 이것이 군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군의 쿠데타인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은 이번에 이 계엄 선포 문건 그것이 어떻게 보아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러한 정해진 계엄 절차에 따라서 계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애초에 쿠데타가 될 수 없죠. 그것은 임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머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계엄을 해제하는 그 조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법적인 절차마저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절차에 따른 계엄 선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도 없고 청와대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군, 국방부, 국정원, 기무사령부, 기타 어떤 군조직이라도 쿠데타를 저지르려고 하지는 않았다. 애초에 쿠데타와는 관계 없어진다. 우리가 앞에서 쿠데타라는 것의 개념을 다시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비추어서 결국 이것이 쿠데타가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가 아니다로 간다는 그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은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으면 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저 한번 의견을 청취해 본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사항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할 때, 형사사건의 수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있을 것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질 행위자가 있을 것. 그러니 범죄자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가령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가 그를 살해한 범죄자가 아예 부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예 애초에 없다는 것이죠. 찾을 수 없다든지 도망을 갔다든지, 그래서 누가 범인인지 아직 밝히지는 못했지만 누군가는 범인일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행위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아무도 그 사망한 사람에게 아무도 어떤 것도 가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는, 이런 경우에 범인이 없다, 행위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범죄로 될 수 없죠. 그때 행위자, 그 책임을 지는 행위자를 정범이라고 그렇게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히 얘기하면 좀 따질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정범이라고 하는 것을 범인으로 이해를 해두면 되는데, 그 속에는 공범, 공동정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이름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떻든 구는 책임이 없고 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럼 이 사건에는 범인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범이 성립해야, 주된 범인이 있어야 그를 옆에서 도왔다든지 일정한 그 막을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그런 종범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은 군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계엄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이제 다음으로는 군이 관계가 없다. 그러면 대통령이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즉 대통령의 쿠데타인가?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계엄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수단을, 그것을 국민을 해치는 그런 데에 사용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쿠데타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도구로 사용하는 쿠데타인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도구로서 도구가 존재하게 되겠죠. 역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범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정범, 범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7월 20일 문재인 청와대의 발표문에서 그 2017년 3월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전시 계엄 문건, 이것은 8페이지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부속 자료, 즉 세부 자료, 이것도 생성 일시, 그러니까 작성한 날, 또 작성 주체, 이것이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전시 계엄 문건하고 20일에 발표한 이 세부 자료라는 것이 똑같이 언제 작성되었는가 하면은 2017년 3월 초에서 3월 9일 사이에 작성되었다. 그리고 작성 주체는 기무사다. 이러한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2017년 3월 초니까 가장 빨리 잡아서 3월 1일로 합시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있어야, 그래야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죠.
범인이 있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검토해 봅시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헌법상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은 완전한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이 제한된 권한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계엄 선포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가? 그것은 권한 대행자인 황교안 대행자가 했습니다. 이 황교안 권한 대행자에게 그러면은 계엄 선포권이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헌재 소장 임명권조차도 권한 대행자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국회입니다. 이것이 국회의 의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헌재 소장을 임명할 권한도 없는 권한 대행이 계엄 선포권이 있을 리는 더더욱 없겠지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기간 2017년 3월 1일에서 3월 9일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는 계엄 선포권이 있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계엄 선포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월 9일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3월 9일까지는 범인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3월 10일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쿠데타가 가능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청와대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그리고 촛불시위대가 사전에 예고했던 대로 혁명에 돌입했을 때, 그러면은 그때 계엄 선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먼저 발표한 자료에 이것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이 계엄 선포의 상황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가 문득 계엄이나 한번 해볼까 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엄 선포의 상황적 요건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계엄 선포권자가 선포를 하게 되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 요건이 무르익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앞에 있어야 할 조건이고,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계엄 선포권자가 있어야 한다, 선포권자가 선포한다 하는 그 다음 조건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었나를 살펴봅시다. 2017년 3월 10일 그날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을 뿐더러 촛불시위대가 혁명을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혁명이 발발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버린 것이죠. 혁명을 일으키기는커녕 이들은 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결국 보궐선거의 절차로 들어가게 되었죠. 따라서 계엄 선포를 할 상황적 조건이 부존재했고, 2017년 3월 10일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파면이 되어서 선포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권한이 없었죠. 다시 말해서 계엄 선포를 쿠데타의 무기로 쓰고자 한다면 무기가 없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
계엄을 선포하는 자라고 보았을 때 쿠데타를 일으킬 자가 역시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범인이 없다. 정범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 3월 10일에 즉시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건으로 이 문건을 토대로 한 계엄 선포는 만약 이것이 계획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폐기된 그런 사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 2017년 3월 1일에서 3월 9일까지는 계엄 선포를 할 선포권자가 없고 3월 10일 당일에는 계엄 선포할 상황적 조건이 부존재하게 무너져버리고 선포권자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것을 3월 초부터 3월 10일까지 연달아서 전체로 보았을 때 결국 이 사건은 원초적 불능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조금 더 보충을 해봅시다. 청와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듯이 이 원 문건에서는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도 똑같이 그 내용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이때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상황적 조건은 이렇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것, 태극기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킬 것.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유념할 것이 만일 태극기 시위대가 보수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보수의 속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충족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역사상 그런 예도 보기 드물 것이고 보수는 폭동하지 않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어떻든 이 상황적 요건은 이런 것이다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상황 조건이 구비가 될 것인가. 그런데 폭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계엄을 선포할 상황적 조건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들은 폭동을 하는 대신에 정당을 만들어서 보궐선거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계엄 선포를 할 상황적 조건은 부존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이 되어서 선포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바로 그 순간 그날 확인된 사실이 계엄 선포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인정하고 있듯이 이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 안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각 묵차마다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엄 선포는 설령 계엄 선포를 했더라도 정당한 행위로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어차피 법에 있고 어차피 누군가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재정리하는 그런 문서 작성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시계엄 문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그 세부 자료, 즉 그 부속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건은 작성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약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전시계엄 문건의 경우에 당시 국방장관이 그 작성을 명령했다면
이것은 일종의 연구 용역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자료라든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보면 연구 용역 같은 것이 아닌가, 결국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절차, 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이러한 행위는 그 자료 속에 있는 내용을 실행할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에 따른 행위를 했을 때에는 본인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실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실행은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가. 우리가 특히 이러한 국가의 질서 유지라든지 하는 데 대한 범죄는 예비 단계부터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 음모, 실행의 착수, 그리고 미수 단계, 기수 단계,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실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구 자료는 자료일 뿐이고 데이터의 집대성, 그것은 역시 그러한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무사령관은 계엄 선포권이 없죠. 앞에서부터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계엄 선포권이 있는 자만 정범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범죄도 아무나 저지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령부, 그 기무사령부한테 책임을 물어서 아예 공중분해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좀 터무니없는, 그리고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죠.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령부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 그것을 검토해 보면 물을 수 있기는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그런데 이 작성한 문서가 이미 있던 자료 90%에다가 새롭게 보탠 것은 10%나 될까 싶을 정도로 원본에 살짝 손본 정도의 문서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무사령부가 만들어낸 문건이, 그것도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만든 문건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업무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열의 없이, 성의 없이 작성했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것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청와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 포고문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이번 세부자료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계엄 포고문에 어떤 게 있느냐? 1979년 11.6대의 계엄 포고문이 들어있다. 이것은 현재의 기무사에서 2017년에 작성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 때 작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80년 계엄령 때의 계엄 포고문이 있다도 그랬습니다. 1980년 계엄 포고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역시 최규하 대통령 때의 계엄 포고문입니다. 2017년 기무사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죠. 남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도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 2017년 3월 1일에서 3월 9일까지라고 했죠. 그런데 계엄 포고문은 언제 공포해야 하겠습니까? 3월 10일이 지나서
그 다음에 그들 말대로라고 한다면 탄핵이 기각되고 나서, 그런데 원문을 보면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문에 대한 세부 자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청와대가 굳이 우긴다면은 원문 공개를 통해서 대조를 해봐야 하겠지만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문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전시개헌 문건 원문에서 이번에 청와대가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우리가 봤다고 이야기하는 세부 자료에서 전시개헌 문건과는 다르게 촛불 시위대만 때려잡겠다. 태극기 시위대는 폭동을 일으켜도 그냥 두겠다고 했다면 원문 공개해서 증명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왜냐하면 이 전시개헌 문건이 더 상위에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내용이 확정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리 써두려고 해도 이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써놓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것밖에 쓸 수 없고, 그것은 나중에 새로 쓰는 이만 못하지요. 그래서 내용을 미리 쓸 수 없다. 빈 공간이 너무나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측을 해서 미리 써놓더라도 상황이 닥쳤을 때 쓰게 되면 새로 써야 하니까, 새로운 그 당시의 정보를 바탕으로 써야 하니까 항목 정도는 쓰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청와대의 말처럼 정말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기각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인용되었을 때는 이렇게 한다 해서 각각의 경우를 모두 작성해 놓는다면 내용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 또한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보면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기무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 별로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2017년 3월 10일 이후에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촛불 시위대를 잔인하게 진압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능인 그런 일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사건으로 만들려고 해도 정범이 없다. 범인 될 사람이 없다. 그러니 또 종범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봐도 사건이 애초에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2017년 3월 10일 이후에 계엄 선포는 없었고 폭동도 없었고 혁명도 없었고 단지 보궐선거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가 있었을 뿐이다. 이런 면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웬 그 귀신 도깨비 같은 이야기냐 이렇게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열을 쏟고 있는가? 그리고 기무사가 정 밉다고 한다면은 글을 제대로 안 쓰는 그런 무능함, 불성실함, 그런 것을 가지고 좀 나무라거나 감봉을 하거나 하는 징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